예정된 시간보다 항상 좀 좁게 적은 시간으로 이제 발표하는데 우리 배려를 하셔서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와서 저도 사실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유민주적 시각에서 우리 통일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 이제 통일 분야에서 10년 동안 통일 법제 연구를 하고 정부 부처에서 연구 용역이나 또 지금 현재도 정부 부처에서 위원회에 들어가서 지금 자문도 하고 있는데 그런 통일 교육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서 저 자신이 좀 반성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제가 토론을 맡은 이상 토론에 좀 충실해서 먼저 우리 발제자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제 개인적으로 코멘트를 하는 형식으로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1주제를 맡으셨던 우리 홍조 교수님께서 관련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등학교 검정교과서 11종 중에서 그 채택이 가장 높은 6개 검정교과서를 모두 살펴보시고 또 통일교육 내용을 분석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6종 교과서 내에 어떤 통일 내용과 어떤 구조와 배치로 되어 있는지는 사실 많은 대중과 전문가에게는 관심 밖의 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지를 좀 보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이제 제 1주제 발제를 맡으신 호조 박사님께 한 두세 가지 정도를 간략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발제문 7면에서 보면 20대 중에 통일이 매우 필요하거나 약간 필요에 응답한 비율이 27%, 30대는 약 33%, 다해서 굉장히 적은 비율이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 있다라고 지금 진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일반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협력의 대상보다는 오히려 경계해야 하는 대상으로 봐야 한다라는 비율이 점점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수 박사님께서는 학생들이 북한을 경계의 대상으로 점점 더 많이 보고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이 학생들이 통일의식에 미친 영향이 다른 것에 의해서 통일의식이 좀 낮아지는 걸 보고 있는데 이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과연 이 학생들이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 때문에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라고 진단하고 계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과 관해서 좀 의견을 여쭙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통일교육 부분의 배치상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신 독도 부분을 두고 있다. 이건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좀 좀 충격적인 내용이기도 했는데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조금 더 이걸 보충한다면 이 독도 부분과 관련해서 왜 독도가 다음에 통일이 나왔을까 저도 좀 굉장히 의아스럽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도 문제라든가 부산 문제라든가 서해 오도 문제라든가 뭐 국경 분쟁과 관련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부산의 경우에는 중국과 북한이 예전에 조준 변경 협정을 맺어가지고 부산의 천지를 기준으로 해서 55대 45로 이제 분할하는 그 협정을 맺었던 적이 있고 그것이 우연히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돼서 그게 이제 우리의 학교에서 지금 알려진 바에 있습니다. 그런 북한과 중국 간에 맺은 어떤 국경 협정이 우리나라를 기록하느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소개가 거의 없이 독도 문제만 다루고 싶다는 것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남북 정상회담이나 또 개성공단과 같이 남북 교류 협력에 초점이 맞춰져서 기술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또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기술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뭐 많은 교과서에서 기술되고 있다는 걸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현재 상태를 보면은 남북 교류가 사실상 중단이 됐고 중단이 됐는데 그런 중단된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술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로 보이면 결국에는 북한이 북핵 문제로 북한이 핵 개발을 했기 때문에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 대북 제재 속에서 우리가 남북 교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유엔의 제재 하에서는 당연히 남북 교류가 진행될 수가 없겠죠. 결국엔 기본적인 어떤 책임은 북한의 북핵 개발에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기술이 안 된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 통일 교육과 관련된 내용에 좀 객관적으로 그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면 왜 현재는 교류 협력이 중단됐고 왜 그 중단이 됐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오늘 주제와도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실 헌법을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지만 또 헌법 자체 법이니까 잘 안 보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자유라는 의미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1987년도에 여야가 합의하고 온 국민이 합의해서 만든 헌법, 지금 현행 헌법이죠. 현행 헌법에 기술되어 있는 아주 핵심적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핵심적 가치인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전혀 이상할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 기술에서 좀 변형되고 있다는 점은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채택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통일 교육에서 학교 현장에서 얼마큼 교육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로스쿨 학생들, 지금 젊은 세대죠, 20대들에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해서 아냐는 공부를 보면 상당수는 모릅니다. 로스쿨 학생조차도 잘 몰라요. 그러니 10대나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은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요. 근데 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그 원칙을 보면 자주, 평화, 민주 세 가지 원칙을 두고 여기다 자주라는 원칙은 북한의 자주 개념과는 좀 분명히 다른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주라는 말에 우리가 의미가 너무 중의적으로 쓰이다 보니 이 자주를 너무 자주 통일이라는 것을 너무 경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자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재정의를 분명히 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제1발제자 홍조 박사님께 좀 질문을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면요. 우리 발제문 33년에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인데 통일에 대한 낭만적 전망을 강조하고 학생들에게 호의의식을 강화하고 있는 주장을 그렇게 호의의식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일정 부분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최근에 다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북한 김정은이 북한 이제 최고 존엄이라고 부릅니다. 최고 존엄이 한 연두 교서나 뭐 어떤 성명 발표나 선언은 북한도 헌법이 있거든요. 헌법 위에 노동당 교시 위에 이제 김정은 최고 존엄의 교시가 이제 헌법 위에 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사실상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인데 두 개의 한국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우리나라를 지칭할 때 남측 혹은 남한이라고 얘기를 하지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사실 안 썼거든요. 그전까지. 근데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자신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아까 말했던 우리 저기 다른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일성 민족이고 민족도 다르다는 거죠. 민족도 다르고 국민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이런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 통일 교육에서 우리가 통일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까?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내에서도 일부 좀 좌파 성향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또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조차도 두 개의 한국까지는 말씀 안 하시는데
남과 북이 지금처럼 분단 상태에서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고 서로 전쟁 안 하고 여행증 발급받아서 관광하고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통일 뭐가 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두 개의 한국을 주장하고 있고 이제 입장을 돌변해서 그 전까지는 이제 하나의 자기들이 정통성 가진 하나의 한국 정부다 이렇게 주장해서 이제 분단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지금은 아예 다른 국가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부 좌파 진영에 계신 분들은 또 통일의 방안을 그렇게 남북한이 공존하는 그런 방안을 얘기하시고 계시고 한데 우리 좀 헌법을 좀 중요시하시고 또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강조하시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민족 정체성이라든가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외에도 또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또 가르치고 교육해야 될지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 2주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독일의 통일 교육과 관련해서 저도 오늘 너무나 많은 또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면서도 좀 또 고민이 돼서 토론을 한 입장이라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바가 있는데 제 발제자께 아까 우리가 남북한은 독일의 경우와 달라서 다른 타국들 독일은 이제 전승 4개국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말을 꺼낼 수조차 없었고 그렇게 진행됐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이제 굉장히 좋은 코멘트시고 또 말씀이셨다고 배웠던 것 같은데 다만 우리나라도 사실은 정전협정이 북한, 중국, 미국 사이에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는 사실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전협정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다만 이 이것 때문에 우리끼리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또 좌파 진영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정전협정 맺었지만 그래서 빨리 종전협정 맺고 통일로 가면 되지 않냐 우리끼리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또 역논리로 이용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국제 현실을 보면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서 서로 군사 외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 일본, 미국과 같이 또 서방 유럽 국가처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그 서방 진영 국가들과 돈독한 이제 우방 관계를 맺고 있어서 신냉전 시대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신냉전 체제 하에 있는 상황에서 남북의 통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북한끼리의 노력으로 통일을 더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많겠지만 우리 주변국에 있는 특히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국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또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제 박사님께 고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의견과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독일과 한국의 통일 관련해서 우리 이제 연문제 토론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좀 차이점이 많고 또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이 반드시 통일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이제 공감이 됩니다. 저도.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몇 가지 좀 고려를 한다면 독일과 한국의 역사적 어떤 사회문화적 차이점을 고려한 어떤 통일 교육이 좀 일관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200개 연방 국가로 분할돼 있었고 나중에 이제 계속 통일의 과정을 이루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독일 제국 내에 독일 제국을 형성하기 이전에 이미 수많은 국가, 지금 우리가 아는 뭐 바이에른 주 무슨 주 하는 란트인데 그 란트가 사실상 국가의 역할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분명히 다른 우리는 단일 국가 체제로 천년을 이뤄온 나라라서 분명히 그 사회적 기반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한 우리가 통일 교육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하나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통일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는 탈북민의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얘기를 다루면 당연히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이라든가
그들이 또 북송됐을 때 문제라든가 우리나라가 또 단일 국가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과 통일에 대한 필요성까지 또 많은 부분이 같이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탈북민에 대한 문제를 통일교육부에 연계해서 교과서나 교재에서 좀 다룰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이 세미나 일정이 사실상 지금 거의 다 시간이 마무리가 된 상태여서 이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을 충실하게 다시 답을 하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답변을 드리시지 못할 것 같고, 대표로 우리 홍 교수님께서 딱 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통일 아까 독일 사례를 보면은 상대의 이념이나 체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상을 알려주는 것이 제일 좋은 준비고 교육이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북한의 실상에서 눈 감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왜곡되게 전달하거나 북한이 마치 선의를 가진 그러한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교육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우리나라 통일교육에서 처음부터 빗나간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통일교육이라는 것이 북한 실상교육이든 아니면 그것이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교육이든 아니면 북한이나 또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이념의 체제에 대한 대조에 이든 이러한 교육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참 좋은 수단이죠. 그런데 이 수단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좌파들에 의해서 악용당하는, 그래서 학생들이 엉뚱한 교육 내지는 세뇌를 받고 있는 그런 형편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얘기하지만은 북한 실상교육, 이념과 체제의 대조, 그리고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있어서 좋은 통로로 이걸 교육함으로써 우리가 말하는 통일교육의 기초가 되고 장기적인 준비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플로우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분 만약 하신다면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한 분도 1분 내에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제가 직권으로 잠깐 수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이제 발표자의 발표와 토론자의 토론을 5시간 마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이제 플로에서 보면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활발히 하시라고 제가 20분을 배정을 해서 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 무선 마이크도 2대나 여기 지금 준비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자께서 시간 때문에 1분, 1분에 하셨지만은 한 2, 3분으로 한 2분 정도 해서 이 무선 마이크 이게 지금 본전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교수하신 분이 우선 세 분계 마이크에 계시는 우선 제일 오른쪽 질문도 짧게 해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저기 20분을 또 할애하셔갖고 제가 한 1, 2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통일의 아주 근본 목적을 남북이 통일의 근본 목적을 우리 교과서에다가 기술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은 1926년도에 김영직 장로가 작고하실 때 그 아들 김성주를 손정도 목사한테 보냈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김영직 장로나 이승만 국부나 생각이 똑같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그때
그 두 분이 원했던 그 국가를 만들려면은 한 100년은 1세기는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독하고 서독은 전쟁이 없었고 소련 공산당이 몰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전자원도 없고 그래서 흡수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왜 북한은 우리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동서독이 통일된 데에 있어서는 두 국가로 유엔 결의에 따라서 또 두 국가로 출발했기 때문에 통일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1991년도 유엔의 그 결의에 따라서 두 국가로 과감하게 인정하고 이제 그 두 국가로 인정하는 그 길을 연구들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통일 교육에 그걸 정확하게 그 실상을 이렇게 기술하고요. 지금 잘 들었습니다. 자기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저는 그냥 저 통일에 좀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입니다. 일반 시민. 예. 남강규 교수.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네, 저쪽 고려대학교에서 북한 통일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자유민주 통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우리 통일 방안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나온 지 30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아주 시적절한 주제를 갖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뜻깊은 세미나입니다. 아마 올해 제가 참가한 관련 세미나에서 처음으로 이런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올해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좀 선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선거가 한 3주 앞으로 다가섰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그 민주공동체 통일 방안에 의한 우리가 헌법 4조에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통일이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라는 얘기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통일을 한다는 거지 그 결과가 자유민주주의 내용까지 담보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또 하나 우리의 통일 방안은 구체적으로는 마지막에는 남북한 자유총선거예요. 그래서 남북한의 그 7,500만 개인이 선택하는 체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48년도 유엔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북한하고 소련이 거부해가지고 우리만 이제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마지막에는 남북 총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선거를 해서 북한이 합법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 많이 조성되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지금과 같은 그 1인 그런 우선 체제가 아니고 전략적으로 약간 좌파적인 노선으로 전환을 하면서 남한의 좌파 세력들, 북한과 같이 동조하는 세력과 하게 되면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 남북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북한이 통일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아마 이번 총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벌써 야당에서 비례대표에서 10명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통진당 후보들이 벌써 10명이 국회의원을 벌써 입도 선거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상 어찌 보거든 그냥 북한 노동당 애들이 찍어준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벌써 10명이 벌써 돼 있습니다. 벌써 300명 가운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통일 교육을 얘기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주장하는 남북 총선거이기 때문에 북한이 하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진짜 제가 봐가지고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진다. 이게 대통령 데려가든 의원대가 데려가든 간에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사회 내에 북한과 같이 하는 정치 세력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고 국회까지 지금 합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치밀하게 교육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그런 가능성에 대비한 통일교육, 통일시민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남북 총선 센터라는 걸 가지고 올해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에 따라가지고 그런 상황이 오면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마 이번 총선거가 그게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 제 의견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병용 교수님.
예, 죄송합니다. 예, 정명영 교수님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되면 시간이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제 어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율수 포럼 공동대표 정경용이라고 합니다. 바쁘니까 짧게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면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면은 여고생이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저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입니다. 사회 구조와 모순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 뿐입니다. 여고생입니다. 중국, 베트남, 북한 학생이 아니다. 김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여고생 발언이다.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외치는 어린 학생의 인터뷰는 우리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누가 이 여학생을 혁명분자로 만들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학교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교육의 본질은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창동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학교 현장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느냐? 장면 2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에서 대담을 하는데 제목이 자본주의 할래, 사회주의 할래가 제목입니다. 제목이 이 사회주의 할래, 자본주의 할래인데 이 친구 작가가 서울대 나왔습니다. 서울대 나와가지고 지금 한 20개 책을 만들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을 했느냐? 사회자가 그래도 사실 공중파에서 우리가 마르크스나 사회주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놓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니까 임 작가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사회자가 그걸 체감하세요. 그러니까 임 작가가 많이 체감하는 게 제가 심지어 요즘에 마르크스 자본론 강의를 중학교에서도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는 많이 가고 이게 어차피 우리가 그동안 분단 구조 때문에 이것을 왜곡돼서 이해해서 그렇지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기본수가 이 마르크스 자본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자본주의를 다른 관점에서 좀 더 새롭게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굉장히 유명한 고전이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작가님이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실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저는 가서 중고등학교 학회상으로 강의를 해보면 이 친구들이 받아들이는 게 스펀지 같아요. 홍 교수님 말씀하신 새 도화지에 새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얘기 하나를 하더라도 제가 되게 조심스럽고 이런 의견이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책도 제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이 그 해의 도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제분들이나 손자분들이 그런 강의를 하는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율수업 포럼에서 교육부하고 전교조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교원조합의 세 군데다가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저희들이 할 때는 국가는 답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받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전교조하고 저쪽은 너희들 알고 있어라.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구상진 회장님이 아까 토론회에서 답변하셨듯이 아주 이상한 답변을 하고 말았죠. 저는 그 답변이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해줘야지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고했습니다. 이걸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재차 취지를 지금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 작가의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책이 20권이 넘는 게 다 그런 책입니다. 대단한 사상가입니다. 우리 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 제목이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에서 315면에서 약 150년 전 독일의 한 사상가가 글로 담아낸 자본주의 사회 분석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율을 한다. 나 역시 대학 시절 마르크스 자본론을 읽고 며칠간 정신이 멍했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이 책을 쓴 이유는 그때 받았던 충격을 전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는 바람이었다. 그 다음 316면에는 필자는 작관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을 존경한다. 제국주의 미국에 맞서 21세기 사회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소수 자본가가 아니라 다수 민중의 주인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을 바친 그의 삶의 감동에 차베스 미국의 맞짱 뜨다라는 책도 썼다. 20권 중에 한 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317면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는 꼭 자신이 거둘 필요는 없다. 후대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씨를 뿌릴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는가. 자기는 씨만 뿌리겠다는 뜻입니다. 필자는 이런 마음으로 책을 쓰고 강의하며 살고 있다. 베네수엘라 후고 차베스 대통령의 유명한 말을 소개하는 것으로 책을 맺는다. 가난을 끝장내는 유일한 방법은 빈민들에게 벌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 현장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참고해야 되고 이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은 완가하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처방과 대처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노원구 상계동에서 원천교회를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박온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오게 된 것은 자유수호 포럼 우리 정성희 공동대표께서 함께 가자고 하여서 오게 되었는데 고명하신 강사님들을 통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리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역사를 성경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과 북의 통일에 대한 방향성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빛과 어둠의 그런 세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생명이고 사랑이고 자유이고 평화이겠죠.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또 북한에서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짓, 위선, 기만, 살인, 도적, 온갖 악한 것들이겠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이념과 사상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과연 하나가 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교육을 통해서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스스로 저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김일성 일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지금 다 마음에 막 불타는 마음이 있고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텐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일자 신문을 보니까 징역 2년을 실형을 받은 조국이 그 당을 만들어서 당원이 10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억장이 무너지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과 북의 통일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며 우리가 교육을 통해 가능한 것일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리가 아니라 각계 전문가, 정말 한 분을 만나서 강의 듣는 것도 힘든 일인데 각기 분야에 고명하신 분들을 통해 우리가 충분하게 많은 내용들을 들었는데 성경적 관점에서 성경은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통일을 연구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목사로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은 우리가 다 함께 고민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해주신 우리 발표자님, 토론자님, 그리고 함께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fondo에서 주최하고 통일부와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자유수호 포럼에서 동원한 통일교육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발표자 및 토론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세미나에서 발표되고 토의된 소중한 내용과 구성 방안들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